안녕하십니까. 김희혁입니다. 금년이 용띠해입니다. 용띠해에 용의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래서 용의 얘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이다, 변하다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 차질을 빚거나 또는 그 본 궤도를 이탈하는 이러한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그만큼 변화, 진전, 발전, 여기에는 지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시행착오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죠.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면밀히 뒤다보면서 역사의 거울이 비춰주는 그 내용을 분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새해는 용띠해라고 그래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뭐 용꿈을 꾸면 좋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꿈이라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꿈이라는 것을 요행이다, 재수수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희망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이상이 달려가는 곳으로 나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적에 그 꿈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욱 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동양을 막론하고 이 12지 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지난 불행했던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씻어버리려고 하고 또 새해의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띠가 얘기해주는 그것과 결부시켜서 자기의 마음다짐을 새로 하는 이러한 것이 아마도 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해마다 바뀌는 띠는 해마다 새로운 1년이 열리면서 희망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뜻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우리가 큰 나라의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금년이 총선이 있는 해고 이래가지고 이 선거가 있을 적마다 참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는 바람에 이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금년만큼은 정직하게 바른 말을 경청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해 2011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그냥 행행을 해가지고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참 일반 시민들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짓말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제발 그와 같은 거짓말이 더 이상 해를 넘기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이 바람이기도 합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이 용이 대단히 친절하고 누구와도 잘 놀아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용은 춘분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추분에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춘분에서부터 그 오풍10우 그러니까 닷새만큼 바람이 불고 열흘만큼 비가 내려서 시화연풍 또는 우순풍조 이런 것을 조화롭게 조정해 주는 것이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용에 대한 우리의 꿈도 큽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유순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용이지만은 용에게 어디 한 군데 잘못 건드리면 사정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용 턱 밑에 역인 그러니까 이 비늘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솟아있는 비늘이 있는데 그것을 역인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는 비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늘을 건드리면 사정없이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건드린 동물도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은 모든 순기능적인 면에서는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뭐 조화롭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역기능적인 순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지난해에는 그러한 그 용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용띠해는 진짜 용의 그 영리를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좋은 용이 구름을 몰고 이슬과 비를 고루 뿌려주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용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에도 있지만은 무궁화 삼천리강산이라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곳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곳에 천기도 춘분이다 추분이다 참 아름답지요.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용도 춘분에 올라갔다 추분의 날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용이 그러한 조화를 부려서 웃음풍조하는 그 세월을 만들어주고, 결국 또 어차피 이제 용태이기 때문에 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여시춘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든 또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됐든 사회 각계의 지도인사가 됐든 한번 읽어보면은 참 웃는 게 많습니다. 수천 년의 그 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으로 보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 글을 어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의 의견이 집약돼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여시춘추입니다. 더욱이나 여시춘추라고 하는 것은 전국시대 후기에서부터 전기에서부터 그 춘추시대 후기,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걸쳐서 그 상황을 아주 연밀하게 정리하고 또 가능성에 대한 그 기미를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시대는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변해가는 그러한 그 순기능적인 역기능적인 이런 것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사회적 불행이 오고 행운이 오냐 하는 이런 것까지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용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용이고 용이 되려다 못된 것을 이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용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을 물고기라고 그러죠. 그럼 그게 무슨 차이에서 온 것이냐? 그게 여시춘추에서 보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것을 청정한 깨끗한 것을 먹고 깨끗한 물에서 노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외 모두가 안팎이 전부 깨끗하고 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용과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하늘에 못 올라가는 이무기는 왜 못 올라가느냐? 이무기는 용과 같이 맑은 것을 먹고 청정한 것을 먹었지만은 놀기는 흙탕물에 가서 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기는 뭐 흙탕물에서 먹이 먹고 흙탕물에서 놀고 그렇기 때문에 용과 비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냐? 다 자기 욕심을 사회 공익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하고 내가 희망하는 욕구하고 이 두 가지 요구가 부딪혔을 적에는 먼저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개인의 욕구를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바로 내 사익을 먼저 버릴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공민이 될 수 있는, 공공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좋다고 여겨지면은 내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갔을 적에 이거를 사기종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좋은 의견을 따라간다 이런 것인데 이랬을 적에 그 사람이 진정한 학자요, 행정인이요, 정치인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도 그분이 후학을 타이르는 구절에서 뭐라고 하니 그 당시엔 조선이라고 그랬죠. 조선 선비 중에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병은 여간에 고칠 수 없다. 그게 무슨 병이냐? 사기종인을 못하는 병이다. 즉 내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좋은 의견을 따라갈 줄 아는 이것을 못하는 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우리는 서로 고집을 세우면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다수결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것에 대한 지지자가 많으면 다수의 결과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걸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다수결의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민주주의가 겪는 위험도도 그런 데서 발견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의견이 여러 사람의 의견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논리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그 판단하는 개개의 주체가 양심과 양식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밀고 나가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가 끝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가 금년이 임진년이에요. 금년이 임진년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장 큰 시련을 겪은 것이 임진년이에요.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지금부터 420년 전이에요. 그럼 임진왜란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그 국가적인 환란, 국민적인, 민족적인 이 수모가 얼마나 컸더냐 하는 것은 비록 420년 전 얘기지만은 우리는 잊기가 어렵죠. 잊기가 어렵습니다. 뭐 드라마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드라마에 담겨진 내용 그 이상의 고통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거냐? 물론 병력이나 또는 국방력이나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점에서는 혹시 일본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동원해서 그 어려운 변란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 당시에 현인들이 많았던 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바로 이율곡 선생이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임금을 모시고 경연 토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10년이 못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군대를 기르고 예비군을 길러서 사방이 전부 바다이니 바다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길립시다. 그래야만 다가올 그러한 국가적인 환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 10만 양병론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10년 후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뭐라고들 얘기하는 거니?
지금처럼 태평성대에 왜 군대를 길 것이냐. 군대를 우리가 만약에 기른다고 한다면은 저 중국에서고 다른 나라에서 벌미가 돼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군대를 기른다 해가지고 도리어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역론리를 가지고 율곡 선생이 제안했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수결 원리에 따르면 조정신화가 전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수결 원리에 맞죠. 그러나 제갈량도 일찍이 얘기했지만은 물리적인 전투를 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전투다. 지혜를 가지고 하는 전투래야 그것이 진짜 전투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갈량을 남겨놓고 제갈량은 지혜로운 전투를 했다고 하는 아주 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율곡 선생도 그 당시에 그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방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율곡 선생 한 사람의 그러한 탁견이 조정신이나 여러 사람의 의견보다 훨씬 옳았고 출중했었죠.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는 논리에 따르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만 9년이 지난 후에 임진왜란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이율곡 선생의 그때 그 말을 회상하면서 참 우리가 미처 몰랐다고 후회했습니다마는 후회해서 뭘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당했던 큰 전란이에요. 그러나 지금 무기체계라든지 사회적 그 기능이 고도로 분화돼 가지고 그러한 변전해가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아무리 컴퓨터라든가 IT 문화가 발전됐다 하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사회적 상황의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렇게 어려워진 때일수록에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몬다고 한다면은 바로 양심과 정직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지를 동원해서 미래를 판단한다고 하는 이러한 진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이런 해가 되시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어긋나는 이것은 용이 영인을 건드리면 용서치 않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사회 홍익에 반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법률이 허락하는 한 엄단해서 청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풍토가 성숙되어 갔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을 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으로 소원으로 희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맑은 물을 먹어야 맑은 하늘에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 용띠해의 용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사색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 정신 풍토가 성숙됐으면 합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먹고 교육을 받고 맑은 풍토화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바로 흙탕물 속에 놀면은 그것은 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분들도 용과 이무기를 비유해서 말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적에도 다 심성이 착하다. 그러나 혼탁한 사회에서 혼탁하게 살다 보니까 그 심성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타고나는 사람들의 모든 심성은 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데 사회 풍토가 혼탁되다 보니까 그 혼탁 속에 휩쓸려 가지고 용이 되려고 하던 꿈을 가진 사람도 이미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미가 돼서 모든 동물들을 해치는 이러한 경우가 된다면은 이 무기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용띠에는 용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모든 마음을 맑게 갖고 모든 생활을 맑게 하고 모든 사회 풍토가 맑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사회 청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오명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중지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경제다 수출이다 이것은 상당히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부중지수는 저 뒷전에 처져 있는 것은 뭘 뜻하느냐. 결국 이무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띠해는 이무기는 물러가라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각자의 생활 노정을 분명히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꾼과 더불어서 그 용의 생태와 같은 용이 살아가는 풍토와 같은 이러한 사회 건설에 나름대로 각자 정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활동하는 무대에서 모두가 아주 맑은 티를 자랑하는 용의 노름토와 같은 그러한 풍토가 성숙되기를 거듭 빌면서 이 새해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